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산문 마지막 수업이죠. 여러분들 산문 특강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잘 해와 줬고 그 인내와 끈기에 우선은 박수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까지, 오늘도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이걸 70분 동안 강의를 하는 거 알고 있잖아. 정말 이 70분까지만이라도 끝까지 머리를 놓지 않고 있는다면, 그러니까 이성의 끈을 놓지 말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눈 뜨고 머리 깨어서 수업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세뇌하듯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수업 시작할게요. 지금 이 수업은 문제풀이를 하되 단순히 몇 번 혹은 이 작품은 얘들아 있잖아, 이게 단순히 중요한 수업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껏 해오고 있는 수업 방식 잘 알고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능력을 주겠다, 너희들한테. 문제를 푸는 능력은 이렇게 해야 세워지는 거야. 초점에 맞추어진 수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고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은 끝까지 수업을 마무리하듯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이 지난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난 이제 산문은 아무거나 다 줘봐. 나 이거 풀었더니 다 맞았어. 희열을 느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됐죠? 그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풀되, 마지막 순간에 남는 아주 요만큼의, 만약 학생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요만큼의 이제 조금 불안함은 뭐가 남을 수 있냐면,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충분히 줄거리를 체킹하면서 읽었을 때 문제를 푸는 게 전부다 보니까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요가 남을 수 있어요. 학생별의 차이야. 어떤 학생은 좀 빨리 속독이 되어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저 풀 수는 있겠는데, 시간만 주면 풀 수 있겠는데, 시간이 부족해요가 마지막 순간에 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5주 동안밖에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은 기간, 고3 남은 기간이 꽤 많이 남았단 말이야. 그 시간 동안 계속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속독 조금 빨리 읽어내는 연습은 하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또 요령도 생겨요. 됐지? 자, 저를 믿으시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 마지막까지 힘내보자. 자, 오늘 작품들 첫 작품 빼고는 우선 페이지 불러드릴게요. 76페이지를 피시면 유자소전은 본 학생들이 조금 꽤 있을 거예요. 물론 알아도 문제 푼다는데 꼭 다 맞으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풀이 능력 때문에 문제는 풀긴 하겠지만 요건 좀 보는 학생들이 많죠. 그런데 요 뒤편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작품이 좀 꽤 어려운 작품들입니다. 일부러 맨 마지막에 어려운 작품을 넣었어요. 설사 못 풀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이렇게 풀라고 했어. 초점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어려워요. 자, 첫 스타트 조금 여유 있는 작품부터 출발할게요. 자, 76페이지에 유자 소전, 요거 제가 4분 드릴 겁니다. 자, 수업 방식 알고 있지? 내가 풀어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 자, 잊지 마시고 집중합니다. 자, 머리 집중. 자, 집중해서 문제를 푼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항상 그렇듯 문제 먼저. 유자 수준은 많이 안 어려웠지. 설사 이 작품을 몰랐어도 많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에 따라 충실하게 지문 읽기가 많이 어렵지 않았을 테니까. 이제 우선 들어갈게요.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보시면 아시지만 나는, 노파는, 총수는 줄거리잖아. 각 인물들이 어떻게 했어? 라는 줄거리니까 사실 이런 문제야말로 읽어가면서 체크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알고 있잖아. 위에서부터 쭉 읽어가다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봉급 얘기 나올 때쯤에 이거 아까 선지에서 받은 직원들의 봉급 잠깐 넘어가서 요 내용이 있나 없나 이렇게 읽어가면서 체크하시는 거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자, 2번 라지 A와 라지 B에 대한 설명 얼마나 쉬워요. 그 무엇이 됐던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요 문제 유형 다시 보고 갈게요. 라지 A와 라지 B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기껏해야 라지 A 이만큼밖에 없잖아. B도 기껏해야 요거밖에 없으니까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아까 읽었던 라지 A를 놓고 문제를 푸셔도 되지만 사실은 즉석에서 얘 먼저 읽고 풀고 얘 먼저 읽고 풀어도 된다. 자, 두 번째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얘 먼저 읽고 풀고 라지 A와 B를 읽고 나서 2번을 대응하는 방법도 좋지만 예를 들면 잘 봐. A를 먼저 읽고 A에 해당하는 거 체크 먼저 하고 그래도 되는 거잖아. A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적절한 거 고르는 거거든요. 적어도 2번 같은 경우에는 체크할 수 없지만 왜냐면 B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선지 보고 있는 거지. 1,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A를 먼저 읽고 나서 아직 B 읽기 전에 A에 해당하는 거 먼저 체크하고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한 좋은 방법이죠. 문제풀이 방법에 있어서 두 개 다 읽고 들어오는 것보다. 물론 두 개를 다 읽고 들어오면 뭔가 쫙 깨치듯이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게 좀 더 빨리 보이는 건 맞지만 굳이 다 안 읽어도 문제 풀 수 있는데 그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든 최선에 다한 시간 선택이에요. 시간 단축이에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은 두 개 다 해야지 문제를 풀더라 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하나씩 먼저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운 좋게 라지 M 먼저 읽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라지 B를 먼저 읽었어. 얘를 먼저 읽고 보니까 B에 해당하는 걸 찾다 보니까 어머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B에 대한 이야기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럼 사실 나머지 안 봐도 2번이잖아.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하나를 보고 먼저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문제풀이법에서는 빠르다라는 건 잊지 마시고요. 굳이 다 보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어쨌든 라지 A 읽고 찾고 B 읽고 찾고 뭐 B가 더 그 느낌이 좋으면 B 먼저 읽고 찾고 뭐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됐죠? 자, 그런 관점에서 얘는 풀고 갈게요. 잠깐 봐주시면 제가 답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기 때문에 제가 B를 잠깐만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서 유자가 굉장히 인품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뭐 대충 내용 아는 학생들 알고 있지? 제가 이따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인품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네요. 라지비 봅니다. 그는 그에다 박스를 치고 사실은 위에서부터 지문을 읽었다면 얘가 유자라고 하는 것은 알았을 거야. 어쨌든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어요.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서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다. 용돈을 털었다는 건 주머니를 털었다는 건 자기 돈을 썼다라는 소리거든. 식구가 단촐하면 쌀을 한 말 팔아서 주고요.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를 2대 팔아주고 그리고 연탄을 100장씩 들여놔 주는 것이 그가 용돈을 할 수 있는 한계랍니다. 뭔가 그러니까 사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가게에서 연탄 100장을 지게로 저 올려서 비에 안 맞게 쌓아서 주기를 마칠 때까지 어느 부분을 봐도 그는 동그라미 인물이야. 남을 위해서 쌓아주고 전달해주고 있어. 어머 심지어는 비가 안 맞게 뭔가 이 부분만 봐도 긍정적인 인물인 줄 알겠다. 그치? 어찌됐든 그 집을 떠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하지가 않아. 자, 이런 부분 그의 심리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고 나서야 간장이 밖에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 이런 심리, 행동도 있지만 심리도 있었어. 물론 라지 B를 읽자마자 너희가 머릿속에 이건 그의 행동과 심리야 라고 체크를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차피 주관식 아니잖아. 객관식이기 때문에 보고 찾을 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B를 읽었어요. 읽고 나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쭉 보면서 1번 우선 대응할 수 없고 B만 읽었다라고 한다면 자 2번을 보니까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그렇죠. 전지적 시점일 수 있는 건 그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3인칭인 그가 나왔는데 그의 심리
심리가 나왔다면 아,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 딱 맞는 표현이잖아. 이게 개념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 정도 개념이 있잖아. 그리고 나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행동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뭐 연탄을 쌓아주고 쌀을 팔아주고 그리고 심리 정확히 개운하지 않다가 나왔다면 사실 나머지 선지에 가서 왜 고민을 하느냐고요. 적절한 걸 고르는 거였고 너무나 딱 떨어지는 선지였죠. 모두 다 정확히 있어. 내가 아까도 했던 얘기야. 국어 수능은요. 만점, 저 완벽하게 국어에 대한 개념 다 알고 저 완벽해요. 하지 않아도 저 작품 다 알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하지 않아도 문제풀이 능력만 있으면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선지가 눈에 보이거든 나중에는. 그리고 주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서술해봐. 여기에 뭐가 쓰였어?를 질문한 게 아니야. 선지를 보고 그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 제가 B를 읽어보니까 아, B 이게 지금 몇 번 선지였냐면 2번 선지인데 2번 선지가 딱 떨어지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 맞네요. 이게 어려워?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 3인칭이 나왔는데 심리가 나왔으면 전지적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야 문제를 많이 봐야 빨리빨리 체크하는 연습이 생겨요. 그래서 2번은 사실은 보자마자 B만 읽었다면 답이 2번인 건 체크가 됐어야 됩니다. 됐죠? 저 넘어갈게요. 자, 3번이요. 자, 3번을 우리가 똑바로 읽어야 되는 이유 이제 지겹지? 왜? 보기이니까. 그리고 보기가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품에 대한 아마 설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읽습니다. 제가 똑바로 혹시 몰라서 한번 재미삼아 읽으면서 말은 재미삼아지만 이게 유자소전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잠깐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 설명 좀 해줄게요. 자, 유자소전은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전의 형식을 빌려와서 이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거 알고 계시죠? 유자소전은 전의 형식을 빌렸어요. 전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 고전 형태에서 전이라고 하는 건 일대기적인 이 유자의 일대기를 그리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는 거. 전통적인 삶의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했다. 또한 지역 방언과 지역 방언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해도 좋고 사투리라고 해도 좋은데 어쨌든 사투리 사용이 아주 물씬 느껴지고요. 그리고 익살스러운 표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익살스러운 표현 앞에 있어서 제가 이따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뭐 베토벤은 벤토레나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언어 유희라든가 아니면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굉장히 익살스러운 표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도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평면적인 인물을 통해서 평면적인 인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얘들아? 뭘요 선생님? 이 정도 개념. 입체적 인물과 평면적 인물 이럴 때 우리가 그래서 개념 배울 때 혹은 서술상 특징 문제 배울 때 이 정도는 하는 거잖아. 그 20-30개밖에 안 되는 서술상 특징 중에 하나다. 개념할 때 배우셨죠? 평면적 인물은 평평해요. 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야. 입체라고 하는 건 다양해. 그러니 인물의 성향이 처음과 끝으로 가면서 계속 성격이 달라. 한 번이 변하든 두 번이 변하든 다르면 우리는 입체적 인물. 평면은 처음과 끝까지 오로지 한 가지 성향. 그러니까 성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면적 인물. 그러니 평면적 인물 당연히 여기서는 주인공인 유자를 통하는 건데 인간적 도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그러니까 유자는 인간적인 도리를 실천하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동그라미 인물이야. 그리고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에서 긍정으로 마무리하는 인물이구나. 이럴 때 우리는 평면적이라고 하죠. 그렇고 그런 문제를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도 부정 끝에도 부정이면 그것도 평면인 거야. 알고 있는 거지? 어쨌든 그런 인물을 통해 산업화 속에 나타나는 부정적 가치관과 인간 소외 문제를 들춰내고 있어요. 산업화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 소외 문제라든가 산업화 속에서 드러나는 부정적인 측면,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물질 중심주의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돼. 인간적인 정서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적인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싶은 작품이다. 기본적으로는 이걸 비판하고 싶어요가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긍정적인 이러한 성격과는 반대가 되는 유자라는 인물을 내세운 거거든. 조금 더 가고 더 정리해 줄게. 양심적이고 인정미 넘치는 주인공의 삶을 조명하면서, 주인공 동그라미, 양심적이면서요 인정미가 넘쳐요. 그리고 산업화 속에 사라지고 있는 전통적인 삶의 양식, 함께 살고자 하고, 그리고 베풀고자 하는, 아까 봤잖아, 쌀이고 뭐고 그 없는 집에 다 자기 돈 털어가지고 주려고 하는 그런 양식을 보여주고자 했다. 지문을 읽어본 학생은 아시겠지만요, 앞쪽 중략 뒤쪽은 그 이제 없는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부분이었고, 앞쪽은 총수라는 인물하고 아주 그냥 극하게 대결하는 그런 부분이었어.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봐주시면, 제가 요것만 써드릴게요. 자, 유자라고 하는 인물과, 그냥 이렇게 쓸게. 총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총수와 유자를 대조시켜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내용이죠. 왜냐하면 총수가 그 물질 중심주의의 그 자체 중심에 서 있는 상징적 인물이잖아. 세상에 비단 이거를 남의 월급, 회사 돈 버는 사람의 월급의 몇 달치가 한 마리 값이라는 게, 야, 정말 생각해도 비싼데, 그게 이제 못마땅한 유자가 이제 그것과 갈등하고 둘이 살짝 대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눈 밖에 나서 거기에서 쫓겨나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중략에 써 있었을 겁니다. 기억 안 나면 보셔도 돼요. 됐죠? 그래서 두 인물을 대조하는 요 장면, 아니면 아까 베푸는 그 장면이 주로 나온다. 이게 이 작품의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에요. 원래 유자가 이름이 아니야, 얘들아. 원래는 유재필이라고 하는 게 진정한 이름이고요. 이 유재필을 친구로 갖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인물이 이 유재필, 그러니까 유자라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이 인물의 일대기적인 모습을 그려주면서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를 얘기해주는 작품입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근데 왜 유자라는 표현을 썼냐면, 거기 나오지만 맹자, 순자처럼 정말 좀 성인? 정말 괜찮은, 도덕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를 붙였잖아. 그런 개념에서 붙인 자거든요. 자, 이게 바로 유자 소전입니다. 자, 이 작품이 그런 내용이었어. 와, 그런 줄거리야. 이런 게 특징이야. 사실 이 작품에서 되게 주된 것으로 생각해 주는 특징들이 이런 거거든요. 전의 형식이야. 독특하죠. 일반적으로 유자 소전, 현대소설에서 전 이런 거 흔치 않잖아. 없잖아. 그리고 방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빨리 읽기 힘들 정도로 사투리가 심해요. 사투리가 심하면 매번 서술상의 특징 물 때 물어보는 거 알고 있지? 사투리만 있으면 무조건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성을 높이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네 맞습니다 라고 체크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언어유희라든가 반어, 익살스러운 이런 언어유희나 반어는 결국 이런 비판이나 풍자성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이 인물이 매우 긍정적 인물입니다 까지만 하시면 사실은 이 인물에서 말하고 싶은 건 다지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보기를 읽었어. 난 지금 문제 풀고 있고, 얘들아. 문제 풀다가 잠깐 작품 갔다 오다가. 근데 이게 수업의 가장 합리적이에요. 하나만 쭉 하면 너희들 힘들거든. 자, 어찌됐든 이게 유자소전임을 알고 보기를 잘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응되는 1, 2, 3, 4, 5번을 쭉 봤단 말이야. 근데 5번을 보니까 저 읽을게요. 총수의 운전수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로 처지가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야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런 인물이야? 분명히 보기에서 개념으로 줬잖아. 평면적 인물인 유자를 통해, 그러니까 뭐 유자라고 단어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평면적 인물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같아야죠. 그런데 처지가 바뀌고 나서야 인간성을 회복한다라는 건 성향이 바뀌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뒤에 평면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것도 개념으로 안 맞고, 그렇게 성격이 바뀌지도 않았고, 줄거리상에서.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부분 보자마자 평면적 인물의 개념을 알고 있거나 이 내용 보기를 꼼꼼히 읽었으면 무조건 5번은 안 돼 라고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 정도쯤 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나처럼 2번 풀고 3번 다 풀었어. 내용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 보기를 통해서. 그럼 이제 너희가 할 일은 1번 줄거리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 앞으로 넘겨서 글을 빨리 읽는다. 왜? 오로지 줄거리 1번에 1, 2, 3, 4, 5번 선지에 해당하는 줄거리만 체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체킹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제가 답을 찾기 위해서 잠깐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언어 유희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앞부분만 잠깐 볼까요?
자, 맨 앞부분 저 여기 지울게요. 맨 앞부분에 비단잉어 얘기 나오거든요, 얘들아. 사실 이 비단잉어가 너무나 중요한 소재여서 잠깐 보겠습니다.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다가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알맞은 시설인데 그게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 잉어들을 갖다 들여놨어요. 우선 비단 잉어 중요해서 제가 요거 하나만 필기할게요. 비단 잉어는요, 요거 자주 나오는 소설이니까 요런 수업 해주는 거야. 자, 우선 첫 번째는 총수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향, 성격을 드러내는 소재로 쓰였다. 도 특징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갈등 매개체로 쓰였다. 왜냐하면 얘 때문에 총수와 그 다음에 유자가 좀 갈등하게 되거든. 왜냐면 이제 뒤에 읽었죠? 죽으니까 총수가 그 비싼 잉어가 죽었잖아. 이게 진짜 얼마짜리야? 월급 몇 달 치면 뭐 어쨌든 이 시대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한 달치 월급에 몇 달치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갈등 그것 때문에 이제 총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이러니까 사실 엉뚱한 소리 하죠, 유자가. 왜냐면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런 갈등을 유발시켰으니 갈등 매개체로 쓰였다. 그래서 요 빙단 잉어 사건이 나 지금 뭐 했니? 이 사건이 이 유자수전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자, 라지 A의 앞부분만 조금만 읽어볼게요. 대관절 얼마짜리 고기가 그려?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리당 80만 원 쓱 주고 가져왔다. 이 80만 원이라는 개념은 이 당시의 개념으로 그랬다는 거겠지.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나의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봉급 수준을 모르거니와 자 1번이었죠. 나는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고 있었지요. 그러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1번 선지는 틀렸고 우리 적절한 거 고르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그래서 어찌됐든 2, 3, 4, 우리는 1번만 풀면 되니까 그 말이 그 말이야. 풀어낼 수 있는 걸 빨리 체크를 하고 나서는 내가 필요한 문제만 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다가 이런 부분이잖아. 2번을 봐도 대충, 3번을 봐도 대충 이런 부분 나오면 빨리 체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봤다면 사실은 저 뒤에 가면 2번과 3번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건 보이셨을 거고요. 자, 5번도 마찬가지. 적땡주의를 취해본 적이 없다라고 나오거든. 어디 있냐면 78페이지의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이런 거 뭐 누가 못 골라.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체크하시면 답은 4번인 거일 겁니다. 왜냐면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를 북북 내시면서 가시거든요. 자, 라지 A 조금만 더 읽을게요. 이제 마무리 답은 찾았지만 라지 A의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통 것은 아니려면 그려. 나 사투리 못해 미안해. 그 잉어가 왜 보통이 아니냐면 베토벤 벤토레나 뭐나 그게 이제 사실은 베토벤인데 그거의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해서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유희잖아. 그 부분. 그리고 그 앞에도 마찬가지죠. 차이콥스키를 차이 코 풀고 싶어? 이렇게 언어유희를 사용해서 지금 부정적인 인식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자소전이에요. 유자소전 특징 아까 이미 보기에서 잘 설명하고 있었으니까 체크하시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물론 보기에서 모든 작품들의 특징이라든가 줄거리를 다 말해주지는 않아. 하지만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들이 왜 문제만 띡 풀고 답채점에서 끝났어가 아니라 이 작품을 조금 더 정리하고 싶어 할 때는 보기를 활용하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학습, 자가학습, 혼자 공부할 때도 그런 활용을 하면 좋아요. 자, 이제 뒷장 넘기십니다. 이제 어렵습니다. 자,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어려운 건 일반적인 경우 우리 아이들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왜? 아니 흥분했다 나. 뭐가 어려워? 지문에 답이 있는데? 어려움은 어때? 그냥 지문에서 찾으면 되지. 지문에서 누가 빨리 찾나 해요? 잊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지문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 왜 하는지 알고 있지? 자, 시작해볼까요? 자, 저 이거 5분 드릴 겁니다. 난이도도 좀 있고 해서 5분 드릴 테니까 자, 보기 잘 보시고 그리고 문제 이게 좀 어렵다고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보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상징적인 행동들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나 관념적인 부분들을 조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것도 또한 너희들한테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걸 스스로 파악해봐라고 하지 않아요. 출제자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지문에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거 찾아만 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출발할게요. 자, 여러분 능력을 믿습니다. 스스로를 검증해보세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잘 푸셨습니까? 어려웠어요? 지문에서 찾을 수는 있었을 텐데, 자, 한번 본인이 항상 배지 선생님이 주장했던 바대로 잘 풀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만약 좀 어려운데 답은 얘잖아 라는 감정으로 잘 모르는데 답이 보였어 하면서 풀었다면 된 거예요. 됐죠?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쨌든 문제는 확인하셔야 되니까, 자, 1번 확인하니까, 서술상 특징이네요. 물론 이제 서술상 특징이라고는 하지만, 예를 들면 5번 선지라든가 4번 선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특히나 1번 선지도 그러하네요. 이런 것들은 말은 서술상 특징이지만 사실은 줄거리 내용을 잘 요약한 거하고 그닥 다를 바는 없죠. 줄거리를 전반적으로 봤더니 도시와 농촌의 대비인가, 아니면 시간적 배경이 다른 두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라서 사실은 줄거리의 요약본이라고도 봐도, 그러니까 내용의 요약? 이거는 서술상 특징이라기보단 그런 개념이 좀 큽니다. 그 소리는 바꿔 말하면, 지금 듣고 있는 거지, 바꿔 말하면, 예를 들어 그래서 1번 문제를 보고 이런 내용이 있나 확인해야겠다. 자, 2번 공작의 색이 박스에 있으니까 박스 앞뒤 읽으셔야죠. 자, 그리고 나서 3번을 보는 순간 보기가 어머 고맙게도 줄거리야. 그러면 보기를 꼼꼼히 읽었겠지요. 그런데 보기가 줄거리예요? 나 지금 뭔가 얘기하고 있잖아. 보기가 줄거리였다는 건 아까 1번 문제가 서술상 특징인 듯 내용의 요약인 듯한 선지들이었잖아. 뭔지 알지? 보기만 잘 봐도 사실은 1번 문제 웬만큼 추련해지거든요. 보기와 전혀 안 맞는 내용이라든가 보기와 딱 떨어지는 거 답이냐 아니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무슨 소린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제가 보기 먼저 할게요. 잘 보세요. 그래서 내가 보기를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 작품을 아마 대부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나 이 작품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보기를 꼼꼼히 읽었을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쫓아오세요. 윗글은 액자식 구성을 활용하여, 이거 너무나 고맙죠. 왜냐면 원래 소설이, 현대소설이 지문을 잘 파악해서 읽지 않으면 이게 액자식인지 아닌지가 처음 보는 소설은 잘 구별이 안 되거든. 근데 줬다는 건 너무 고맙거든. 소설 쓰기의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현재 성인이 된 주인공의 삶을 외부 이야기에 제시하고 했으면 너무 고맙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스스로 해도 되는 거죠. 겉에 내용이 뭐였었냐면 주인공이 성인이 되었을 때 주인공의 삶을 외부 이야기로 체크하고요. 그 안에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 사실 액자 소설의 웬만한 소설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어린 시절, 성인일 때와 어린 시절일 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현재 이야기일 테고요. 얘가 과거겠죠. 어린 시절의 경험을 내부 이야기로 삼아서, 그러니까 과거가 내부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틀을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거야,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야기 정리를 하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현실의 삶을 혼란스러워하면서 방황을 거듭하던 청년 작가 나는, 그러니까 여기 성인의 삶에서의 주체는 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황을 거듭하고 있어요.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겠죠. 그런 청년 작가예요, 작가. 왜냐면 소설 쓰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나의 직업은 작가는. 이거 막 주면서 필기는 아니야, 얘들아. 잠깐만. 나 항상 얘기하잖아. 정말 필수 작품 아니면 막 줄거리를 외울 것까지는 없다.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유용하게 꼼꼼히 읽는 연습시키느라고 제가 지금 필기하는 거지. 얘들아, 나는 작가야. 지금 외워, 줄거리 외워. 이러라고 수업하는 거 아니야. 알고 있지? 자, 계속 갑니다. 작가예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 소년 작가인 내가 고향에 돌아와서 자신을 객관화시킨 윤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쓰기를 통해 어린 시절의 비극적인 기억과 대면한다. 그러니까 여기 어린 시절에 윤이라고 하는 주인공, 그러니까 자신을 객관화시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신을 윤이라고 하는 바라보는,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주관적인 내 자신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 또 다른 인물을, 자기를 투영시킨 인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을 주인공으로 하는 어린 시절 얘기를 할 건데, 문제는 이거죠. 비극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용이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끝나느냐? 아니요. 그 비극적인 기억과 대면을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 윤의 얘기가 나오면 그건 과거 어린 시절의 얘기일 거고요. 뭔가 비극적일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밑에 또 있잖아. 6.25 전쟁 전후의 극단적인 좌우 이념 대립과 폭력의 경험으로 인한 뻔한 거잖아. 이런 거 아시죠? 여기다 뽑았을까요? 6.25 전쟁하면 이 전쟁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 이념 대립이 있었고요. 이것으로 인한 폭력도 있었고요. 조금 더 가봐요. 이것 때문에 마을 공동체와 가족의 해체 과정을 그리면서 우리 매번 나오는 거. 마을 공동체가 가족이 해체가 되었어요. 이런 비극적인 경험들. 그럼 사람들 마음속에 안고 있는 상처를 확인하면서 심지어는 하지만 치유의 가능성까지도 상처야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치유의 가능성까지도 보여주는 소설이다. 뭐 이런 내용. 사실 6.25 나오면 뻔한 거 아닙니까? 뭐 6.25 전쟁 때 이 내용 안 나오면 뭐 나올 건데 소설에서. 그러니까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 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셨어요? 소설 한 편을 난 다 얘기했거든 지금. 근데 사실 물론 어린 시절 6.25 전쟁 때문에 비극적인 기억이 있다고 했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얘기는 안 해줬어.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린다면 사실 얘기 안 해도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얘기를 해드린다면 그거거든. 이제 나 어린 시절에 철이, 순임이 그리고 건우라고 하는 친구, 이렇게 어린 시절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철이네와 순임이 여기서 순임이죠. 사이가 안 좋아요. 순임이는 조금은 이제 부유한, 그러니까 그 마을의 구장, 이장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집안이다 보니까 부유하고 조금 잘 나가는 집안이라고 한다면 철이는 그렇지 않거든. 근데 뭐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순임이 그 아버지가 철이네를 되게 구박을 해. 되게 못살게 굴고 힘이 있으니까. 힘 있는 자의 흠포 같은 거를 좀 부린단 말이야. 그런데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 당시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철이 형이 빨치산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빨치산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은 매번 모든 소설에서 그러하지만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구장이라든가 뭐 이장이라든가 마을에 그런 돈 있는 사람들. 원래 빨치산의 특징 아시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돈 있는 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착취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와서 이 순임이 아버지를 죽여요. 그런 과정 속에서 철이 엄마도 죽어요. 그러니까 두 가족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게 결국은 빨치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6.25 전쟁으로 인한 이념 대립으로 인한 폭력으로 사람들이 죽고 가족이 해체가 된 거지. 그래서 이 집안도 뭐 다 엄마 죽고 아버지 죽고 막 이랬단 말이야. 더군다나 집안이 망하다 보니까 아버지 죽었으니까 좀 망했겠죠. 그리고 이제 빨치산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순임이 같은 경우에는 팔려가듯 시집을 가고 중한테 거기 주지라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읽었다면 그런 과정들 그러고 나서 철이가 이꼴 저꼴 보기 싫어서 이제 고향을 떠나버리고 뭐 이런 내용이야. 그게 어린 나, 여기서 윤이라고 나옵니다만 어린 나에게 있어서는 비극적인 상처 기억이었겠죠. 마을이 다 해체되고 그 좋았던 함께 호흡발까지 살아야 재밌는 거지. 이 사람 죽고 저 사람 죽고 떠나버리고 막 그것 때문에 마을은 소란스럽고 그런 기억을 떨쳐내고 싶은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에게 남아있어서인 것일까? 그러니 그거를 소설로 쓰고 이 소설로 쓰면서 자신을 객관화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을 도려 떠올려서 다 이걸 내보이고 나면 이 기억이 나에게서 떨쳐질까? 그럼 내 방황이 끝날까?를 쓴 소설이에요. 어렵지? 어려울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나니까. 얘들아 나 배지. 나니까 이렇게 소설 이해되게 잘 설명한 거지. 저 잘난 척 언제까지 들어야 돼? 그런 거지. 어려운 소설입니다. 어려운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운 것들을 제가 다 이해하면서 소설을 읽어야 하나요? 아니라니까. 우리는 문제를 풀 거예요. 소설을 이해하면서 다 이해하고 심지어 소설 쓰기도 해보고 뭐 이런 경험, 다양한 경험 그건 대학 가서 하세요. 대학 가서 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문제 확인할게요. 자, 보기를 읽었어. 보기를 읽고 나서 1, 2, 3, 4, 5번을 확인했어. 뭐 풀 수도 있지만 못 풀 수도 있지만 그래서 쭉 봤더니 사실은 이 우리가 내용을 지문을 안 읽은 상태에서는 또 이게 선지들이 되게 길잖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매번 얘기하듯이
따옴표 부분을 가서 굵게 써 있잖아. 결국은 지문 그 부분씩을 읽으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따옴표 부분을 가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니? 이렇게 지문 선지 길게 나오고 따옴표 가서 어쨌든 줄거리를 읽듯이 확인해야 이 1번 선지가 맞는지 2번 선지가 맞는지를 확인하게 만들고 싶은 이런 문제들의 유형의 특징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많은 확률로 뒷부분에 답이 있어요. 뒤에서부터 답 체크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거든. 그건 뭐 운 좋은 거고, 앞에서부터 체크하다 보니 얘가 답이 5번이거든. 그 소리는 뭐냐면 사실은 맨 앞부분부터 굵은 글씨인 1번 어처구니 없는 느낌 그 부분 가서 읽고 하면서 웬만큼 다 읽게 만들고 싶은 거지. 빨리 보자마자 답 찾게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이런 케이스는.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운 나쁘면 1번부터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 방법이 없는 거야. 뭐 요령으로 꼭 뒤에서부터 꼭 답이란 법이 없으니까. 아니면 정말 요령을 피웠더니 뒤에서부터 했더니 답을 맞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 가서 따옴표의 부분 가서 찾는다라고 하는 정석은 잊지 마시고요. 자, 5번 확인해 드립니다. 답이 5번이었거든요. 자, 지문 읽기 전에 제가 5번 확인해 드립니다. 자, 5번을 보시면 끔찍한 날은이 어디 있었냐면 페이지 85페이지예요. 뭐가 됐건 우리 이거 보기 읽은 상태야. 자, 85페이지에 끔찍한 날이 어디 있냐면 85페이지 중간쯤에 있네요. 굵은 글씨 보이시죠? 그런데 5번 선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 사람들이라든가 지난날의 백꽃마당 시절 같은 것들이 다 그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며칠 후에 참으로 놀라운 소문이 마을을 휘쓸었어요. 철이놈의 형이 잡혔단다. 자, 형이 잡혔다. 원래 형은 빨치산으로 와서 수님의 아버지도 죽이고 다 한 다음에 도망갔거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읽었다면 내가 이따 한번 읽어줄 거야. 왜냐면 문제풀이 때문에. 공작의 세계라고 하는 옆에 이제 2번 문제 때문에 너희가 봤을 거 아니니.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철이가 만든 그 공작 그 모양 안에 죽은 사람은 다 거기서 뺐어요. 죽었다는 의미에서. 이따가 읽자. 그런데 어쨌든 철이 형만 물바퀴 아래쪽에 남아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우리도 짐작이 가지? 사실은 이 소설 맨 끝에도, 지문 맨 끝에도 나와있고, 자, 어찌됐건 잡혔어요. 수님이 아버지를 죽인 그놈이 잡혔단다 하고 마을 사람들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통 흥분에 덧떠서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일로 해서 조용했던 마을은 다시 지난날의 시절로 백꽃마당 시절로 돌아가죠. 저 여기다 잠깐 쓰겠습니다. 자, 지난날에 지문에 있어서 백꽃마당의 시절로 돌아갔어요. 이 시절로 돌아간 이 시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온통 흥분에 들떠서 소리치고 떠들고 이러는 지금 분위기죠. 이렇게 흥분에 떠들어서 지난 시절로 돌아갔어요. 이랬잖아. 조금 더 읽을게. 그러나 그때의 장본인들은 이미 마을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던 것이다. 수님이 아버지와 철이 엄마는 오래전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철이 형도 그 끔찍한 날로부터 모습을 감춘 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끔찍한 날이 이거잖아. 모든 사람들이 떠들던 백꽃마당 시절이야. 지난날. 그 안은 지시어 있었잖아. 그리고 철이와 수님이도 이제는 훨씬 자라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소문은 맑은 문물을 휘저어놓은 것처럼 그 바닥에 침참해 있던 갖가지 인상들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마을을 흐려놨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마을을 흐려놓은, 미안해. 나 이쪽 넘어갈까? 화면에 넘어가지 않았죠? 나 여기까지일 거야 아마. 나 이쪽을 피해서 마을을 흐려놓은 상태인 거지. 이렇게 내용을 읽었으니까 지금 나 그대로 읽었어. 자, 5번 선지 다 읽을게요. 끔찍한 날은 수님이 아버지가 죽고 철이 형이 모습을 감춘 날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지문에 있었죠. 이 끔찍한 날이라고 하는 건 철이 아버지도 죽고 뭐 이랬는데 마을 사람들은 윤이 제공한 단서로 철이 형이 잡히고 나서야 윤이 제공 같은 건 안 했을걸요? 요 내용에도 없지만 저 뒤쪽을 보시면 아시지만 윤이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윤이 제공한 단서로 철이 잡힌 것도 아니지만 그 뒤에 비로소 지난날의 백꽃마당 시절을 회복할 수 있었겠군. 백꽃마당 시절이 동그라미입니까? 회복이라는 단어 쓰게? 이 끔찍한 그때의 날, 그래서 흥분에 들떠서 있는 부정적인 상황이 이 상황이라고 했잖아. 그러니 지난날 백꽃 시절 마당으로 회복한다 이 표현도 틀렸잖아요. 그 줄거리에서 다 틀렸죠, 선지가. 그러니 답은 5번입니다. 설사 이 내용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게 상징적으로 뭐 이 사람이 자신의 기억에서 떨구기 위해서 윤이라는 개코 이런 뭐 상징적인 이 소설의 어려운 내용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좋아. 지문에서
말한 것만 지문에서 읽어내고요. 얘가 이 말이고 이 말이구나, 부정적인 내용이구나, 어머 근데 그걸로 회복한다. 이렇게 줄거리만 찾아도 문제는 푼다는 거야. 자, 아까 얘기했던 2번을 풀기 위해서 제가 공작의 세계 잠깐 가겠습니다. 페이지 84페이지고요. 자, 맨 윗부분에 있어요. 제가 거기 조금만 읽어볼게. 공작의 세계로부터 쭉, 왜냐면 앞부분은 공작의 세계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뒷부분 읽어야 돼. 자, 유는 언젠가 그를 따라가서 본 적이 있던 그 공작의 세계를 생각해냈어요. 자, 이 공작의 세계는 윤이 본 거예요. 철이를 따라갔다가 본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런 뜻이잖아. 야트막한 나무 상자 안에 마을이 있고 산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마을을 구현해 놨네요. 철이는 우스꽝스러운 기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 차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아직도 그 자리에서만 달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붕 위에 누워있던 엄마는 치워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거든요. 그 아래에 수님이 아버지처럼 추방당했을 거예요. 왜? 아버지도 죽었거든요. 그러다가 형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유는 생각했고요. 수님이 아버지가 죽던 날로부터 그의 형은 마을에서 영영 사라졌는데 그러한 형을 철이는 왜 그 세계다, 죽음은 치웠잖아. 근데 그 세계에다 남겨뒀을까? 그렇다는 소리는 철이 형은 떠난 게 아니었다는 거지. 물밖에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문 맨 끝에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형을 찾았죠. 잡았죠. 형이 거기 숨어 있었던 거지. 숨겨놨던 거죠. 가족이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그래서 그것은 왜냐고 불쑥 물어보려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의문이 생겼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 이런 정도. 저 줄거리 읽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겠지? 자, 2번 들어갑니다. 철이가 조용한 마을의 지형과 사람들 축소판 맞죠? 자, 2번 들어갑니다. 철이의 개인적 표현 물론 비극적인 사건 맞죠?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이미 그런 거 보기에도 있었거든요. 비극적일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5번 먼저 볼게요. 윤이 철이 형의 행방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죠. 왜 그랬을까라고 왜냐고 물어보고 싶었죠. 의문은 품었어요. 물어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럼 3번 아니면 4번일 텐데 제가 3번 아니면 4번이야 하고 남겨둔 이유를 설명할게.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철이의 확인을 거쳐 윤에게 제공된 정보예요. 이게 철이의 확인을 거쳐 윤에게 제공된, 그러면 윤이 철이한테 물어봐서 확인했다는 거죠. 철아 이거 맞니? 라고 철의 확인을 거쳐서 윤이 아 그래서 그때 그런 거야 혹은 이랬어. 아니요. 그냥 윤이 본 거죠. 심지어 철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제가 읽은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정확하게 아닌 건 3번. 3번은 틀렸어요. 3번 내용은 없었거든요. 정확하게. 묻지 않았다. 도리어 반대로 나와 있었죠. 하지만 4번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4번 선지 읽을게요. 나가 떨어져 나오고 싶어하는 윤의 경험을 환기한다. 모르겠어요. 이 부분만 보고서는. 이게 떨어져 나오고 싶은 기억인지 아닌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디 있냐면 얘들아 지문 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82페이지 맨 아래에서부터 둘레, 여섯, 7번째 줄 올라가면 뭐라고 막 얘기하면서 어쩌면 그 세계에서 떨어져 나올 수도 있으리라 그렇게만 한다면 그러니까 떨어져 나오고 싶어 하는 거거든. 있지만 그 공작의 세계라고 하는 그 앞뒤를 봤을 때 너무 멀리 가 있거든요. 물론 지문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 뭐 체크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쨌든 그 주변에서 우리가 찾아낼 때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못 찾았을 수도 있다. 잘 봐. 얘는 못 찾았고요. 얘는 잘못된 거야 라고 확실하게 찾았고요. 그럼 얘를 못 찾아서 고민해야 돼? 아니면 그냥 얘가 답이에요 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얘가 맞는 것 같은데요. 얘가 못 찾아가지고 뭐 이게 정확하게 아닌 것 같아서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 얘는 찾았잖아. 정확하게. 묻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윤이 봤다고 했거든요. 그럼 얘여야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문제를 생각보다 의외로 마지막 순간에 잘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마지막 순간에 이런 문제 틀려요. 사실 어처구니가 없어 이거 얘들아. 아니 찾은 걸 둘 다 못 찾았으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얘는 찾았잖아. 아니라는 거. 지금 잘못된 거. 근데 얘 못 찾았다고 참 갈등 많이들 합니다.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셨죠? 자, 하여간 앞뒤에서 보고 찾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1번도 들어갈게요. 1번 답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지문을 다 읽으면 사실 눈에 보이긴 하지만 자, 보기에서 얘기해 주지 않았니? 그리고 인물의 고뇌라고? 비극적인 경험으로부터 기억으로부터 1번 그대로 나와 있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줄거리를 체크를 많이 한다는 건, 이게 줄거리 체크가, 그러니까 보기 3번이 3번만에 풀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 많이 해봤잖아, 나랑. 다른 번호의 다른 선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거 충분히 활용하세요.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는 시간이 없더라도 꼼꼼하게 천천히. 됐죠?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자, 그 다음 작품은요. 그 다음 작품도 상당히 관념적이어서 좀 어렵습니다만, 요거는 어찌됐든 우리는 문제를 풀 거니까 잊지 마시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몇 번인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문제가 세 문제, 얘도 5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5분 드립니다. 자, 준비하시고 마지막이에요. 최선을 다하자. 시작하세요.
문제 어려웠나요? 네,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갑시다. 자, 우선, 문제 항상 그러하듯 문제 1번 보시고, 밑줄 문제라 사실은 밑줄 앞뒤를 봐도 되지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라지 A를 읽고 해도 되고, 하지만 길어서.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읽어야지요. 자, 그런데 시간이 없으면 사실은 1번, 2번을 먼저 푸는 게 유효하고요. 그럼에도 보기는 봐야 되니까. 자, 3번 같은 보기를 좀 잘 읽어서 이 지문이 이런 내용이야 라는 힌트로 1번, 2번을 푸는 게 좀 빠를 거고요. 3번 같은 경우 보기만 놓고 1, 2, 3, 4, 5번 체크가 되지 않는다면 따옴표인 그 부분을 가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줄거리 좀 파악을 위해서 제가 이 소설 조금 좀 난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상징적이야. 이 대사 자체들도 그렇지만 어찌됐든 큰 틀이 우리한테 보여진다면,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런 거야가 보여진다면 사실은 계속 얘기해. 지문을 완벽히 이해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정말 완벽하게 이 소설이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 하지 않아도, 그래서 심지어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소설인지.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찾다 보니까 답은 3번일 수밖에 없어요. 답은 무조건 5번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게 익숙해지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막판에는 문학 답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수업을 했고요. 자, 마지막이니까 쫓아올게요. 자, 이 작품 제가 이제 답위주로 조금 보여주긴 할 건데, 그래도 이 작품이 어떤 이호철 작품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낯선 작품입니다만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자, 판문점이 발표된 1961년 3월은요, 자유의 실현을 향한 4.19를 계기로 대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시기, 그러니까 어떤 통일에 관련된 그런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작품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요, 남북의 이념 대비로 일어난 불통의 현실을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남과 북이 대립되어서, 그러니까 이념이 대립되어 있다 보니 사고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 소통이 되지 않아 이 현실을 고발하고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싶다.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지식처럼 공부하진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 있잖아. 남한은 자유가 우선적인 거, 개인적인 삶이 더 우선적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조금 더 경직되어 있지만 그래도 전체를 위한 삶을 좀 우선시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분단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막상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외국인이라든가 이렇게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관망의 대상에 불과한 판문점 구경 가자 이 정도요. 그런 판문점을 공간적 배경으로 현실의 비극성이 부각된다. 지금 제목이 판문점이었던 것처럼 판문점은 남한과 북한이 만날 수 있기도 하지만 만나도 소통되지 않는 불통의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더 비극성을, 불통되어 있는 현실을 더 많이 보여준다. 자, 불통적 이하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 아래에 내용 줄거리가 나옵니다. 회담장 내부는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회담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진수와 북한 여기자의 대화, 역시 주인공 나왔죠? 진수라는 인물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북한 여기자가 나올 거니까 아마도 진수는 남한의 기자였을 거예요. 대화 역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들 대화 동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런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설사 위에서 이들이 도스토옙스키를 얘기하면서 뭔가 얘기를 진행하고 있어도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잡으면서 읽으면 되잖아.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분단 이데올로기가 개인에게까지 공고화되어 가서 소통 불능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데올로기고 큰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체제 속에서의 이념 대립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살다 보니 이렇게 진수와 북한 여기자를 통해서 보건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게 이제 확고시 되어 가는 그런 사회 현실이요. 그래서 작가는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한 편견에 얽매이지 말고 화해를 향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따로 있으면서 우리도 그러잖아. 사실은 우리는 당연히 남한에 있다 보니 남한의 이데올로기, 자유를 중시하는 세계가 저만 해도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또한 편견일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북한 사회에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나 지금 이거 읽는 거야, 얘들아.
어머, 이것도 오해될라? 얘들아, 나만 북한에 대한 이데올로기 얘기한 거 아니야. 내 사고는 아니야. 우리 국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자기 사고는 넣지 않는다. 전 제 사고 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 이게. 이 지문 보기 읽은 거야. 자, 어쨌든 개인에게까지도 각자의 상황에 더 공고하게 되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서로 그러지 말고 편견에 얽매이지 말자. 편견을 떨쳐야 돼. 그래야만 화해를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노력을 하자. 화해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지문 읽었어요. 왜냐면 이거 되게 미묘한 문제라서 이거 오해되면 큰일 나. 뭐 저는 제 생각 얘기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 몰라 너희는. 자, 어찌됐건 이걸 가지고 이제 대충 그러면 이제 사실은 윈 내용이 뻔히 판문점에서 그게 공간적 배경이라고 했으니까 둘의 대화가 나올 것이고 소통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됐지? 우선 둘의 대화 속에서는 소통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은 얽매이지 말고 서로 화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대화 속에선 소통되지 않았지만 그 뒤에 무언가 화해가 될 여지, 근거지, 뭔가 그 끈 같은 것들은 주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지문을 읽으시면 되는데 우선 읽어가면서 체크하시면 되죠. 1번 문제가 기억에서 미음 밑줄 문제고 2번이 라지 A니까 이 문제가 좀 어려워서 자, 지문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지문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겠다는 너희의 의지는 보기를 읽었어. 그리고 나서 88페이지를 펴서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출발을 합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중간 부분의 줄거리, 중략 줄거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습니다. 그러면서 쭉 읽겠죠. 쭉 읽어서 예를 들어 88페이지까지만 정도만 읽고 우선 문제를 풀 때 기억, 니은 확인할 수 있잖아. 그리고 89페이지를 읽고 쭉 읽고 나서 여기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디귿, 리을 확인할 수 있잖아. 확인하면서 동시에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진행을 하란 소리야.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앞부분 조금만 읽고 진행되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문제 확인 드리게 할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봅니다. 나만의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현실에 동화되지 못하고 이질감을 느끼던 진수는, 그러니까 진수는 약간 나만이 이런 부분들이 속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취재를 위해서 판문점에 가게 되고 판문점에 도착해서 젊은 북한의 여기자를 만난 진수는 서로의 체제가 표방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아까 했던 얘기잖아. 서로의 이데올로기, 표방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거야. 하지만 소통되지 않을 거라는 건 각자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기에 바쁠 겁니다. 그런가 볼까요? 자, 우선 그런가 보기 위해서 제가 앞부분 잠깐만 읽어볼게. 순간 그녀는 발끈했다. 자, 그녀의 의견이겠죠. 발끈했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그리고 아까 소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 봐도 사실 기본적으로 이들 사이의 갈등 구조, 두 대화가 서로 반대인 개념일 것이다. 여기서 그녀가 발끈했다라는 대사만 봐도 갈등 구조이겠구나, 의견이 다르겠구나, 대립되겠구나 라고 하는 건 느끼면서 읽으셔야죠. 그래서 여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신념이 문제지요. 자유는 허풍성과 같은 허황한 것일 수가 없어요. 자유의 진가는 그 사회 나름의 일정한 도덕적 규범과 인간적 풍요와 결부가 되어서 비로소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자유 이전에 정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이용만 당해요. 빛 좋은 개살구죠. 자, 자유가 이쪽으로 잠깐만 올까요? 자유가 잘못하면 이용만 당해요. 자유 이전에는요, 그 전에 정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만약 잘못되잖아? 그러면 이용만 당해요. 이게 바로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 수 있죠. 안 봐도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정의가 전제돼 있어야 돼요. 라고 지문이 그랬어요. 내가 이걸 왜 해주냐면 제가 이제 뭐 문제를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제가 이거 다 비주로 보여줄 거거든요.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1번 선지 보여주려고요. 빛 좋은 개살구가 기억이었거든. 그래서 1번 선지를 읽겠습니다. 진수가 생각하는 자유는 정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여기는 인물의 여기자죠. 지금 여기자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수 당신은 자유가 정의에 염두를 두고 있지 않아, 염두를 둬야 되는데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염두를 두고 있지 않았을 때의 내용이었잖아. 이쪽은
않다고 생각하는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거죠. 염두에 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빛 좋은 게 살구예요. 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때의 모습이야. 너는 그래. 이거 여기자의 대사니까 진수 당신이 그래. 진수의 사고를 비판한 거 맞죠?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고. 사실 저 그 지문밖에 그거밖에 안 읽었는데 그래도 1번은 맞구나. 됐죠? 이렇게 해서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문을 읽었다 해서 좀 어려웠겠지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남자가 어쨌든 남자 대사 그 다음에 여자 대사 천만에부터 출발해서 저 답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갑니다. 89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랬더니 89페이지의 위에 세 줄이 여자 대사 그랬더니 그 아랫줄에 네 번째 줄에 있지요. 잊지 말고 잊고 말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부피와 깊이는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내면의 부피와 깊이는 다르다는 거죠. 한이 없으니까 똑같지 않으니까 당신들은 사람도 어떤 효율적인 데이터로만 간주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대사는 남자 대사.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떤 효율적 데이터로만 간주해라고 하는 이쪽에다 쓸까요? 효율적인 데이터로만 데이터 아니야 데이터야 데이터로만 간주하는 건 북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숫자상으로만 본다는 거죠 효율적으로만 이런 사람은 이런 거야 이렇게 데이터를 본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사람의 내면과 부피와 깊이는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돼 당신들은 이렇게 보네 라는 진수의 생각이었죠. 그렇다면 답 보여드리고 갑니다. 자, 1번에 4번 볼게요. 효율적인 데이터는 편향된 기준을 내세워서 북한 사회의 효율성을 감별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인물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 진수가 지금 계속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앞부분 내용은 맞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면 여기서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하면서 간주하고 있어요. 당신들 사회에서 옳다 그르다는 기준이 짐작은 되지만 그건 한 면일 뿐이에요 라고 정확하게 당신은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 위축된 모습이 어딨어? 그러니 그것만 봐도 4번 틀렸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틀린 거. 자, 2번 보기 전에 3번을 잠깐 볼게요. 그랬더니 그 뒤에 아니야요 라는 여자 대사 그 아래에 참 도스토예프스키나 라는 남자 대사 그 아래에 알아요 도스토예프스키는요 나 왜 이렇게 도스토옙스키. 자, 여자가 얘기하고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건 무서운 추상이로군요. 했더니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본질이에요. 본질이 그래요. 큰 윤곽으로 해야죠. 남자가 왜 이렇게 무서운 추상이야? 라고 했더니 그게 큰 윤곽인데 그걸로 봐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라고 여자가 얘기하고 있죠. 서로 계속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3번의 1번 선지처럼 큰 윤곽이란 여자가 주장하는 얘기지 남과 북이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화해를 지향하자 그래서 편견이 해소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다면 여자가 우리 이렇게 편견 갖지 말고 크게 이 얘기였는데 자기 주장이 여자 쪽 주장이었잖아. 지금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여자가 발끈했고 그러면서 서로 갑론을박 계속 치고 이런 대사였던 속에서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남자가 무서운 추상이군요 했더니 아니에요. 그건 큰 윤곽이라고 봐야죠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건 서로 의견을 달라서 부딪히고 있는 중인데 이 큰 윤곽이 서로 의견을 화해하고 편견에서 벗어나자라는 여자의 대화는 절대 아니다. 그 뒤에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3번의 답은 1번이다. 아쉽게도 1번이야. 또 뒤에서부터 봤으면 아쉬웠을 거. 그래서 꼭 뒤에서부터 봐야 된다라고는 안 했어요. 자, 라지에이를 보기 위해서 라지에이가 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만 2번 문제예요. 라지에이에서 그 중략 부분을 잠깐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중략 끝부분에 비가 그치자 두 사람은 각자 남과 북으로 향하고요. 취재를 마친 진수는 서울로 돌아와서 가족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진수는 각자 남과 헤어진 거예요. 헤어져서 11시가 되어서야 진수가 자리에서 누웠고요. 노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는 건 그 뒤에 갑자기 그려지는 그녀라든가 대사 같은 것도 모두 다 진수의 상상입니다. 진수의 상상을 보면 여자가 쭉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서 여기 잠깐 지울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래서 들키진 않았어요. 저 잘 갔어요. 어째요 저째요 하면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한 사회에서의 그 여유로움은 참 맛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뭔가 약간 권태, 아까는 그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봤지만 아까 보기에서도 그랬잖아. 결국은 이렇게 편견을 버리고 화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말해주고 싶다 보니까 결국은 여자가 아까는 갑론을박하고 싸웠지만 이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권태가 있고 여유를 누리는 맛, 그리고 그게 최고급의 맛일 거고 뭔가 어쨌든 그런 분위기도 뭐 익숙해버리고 뭐 뒤에 뭐냐면 그 냄새도 너무나 좋고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남한 사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즉 남한 사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여자가. 그러니까 진수 입장에서 상상을 하니까. 그럼 그것으로 알맞는 걸 고르라고 했을 때 지금 맞는 거 고르는 거야. 예를 들어 1번 보세요. 북한 사회 실상에 대해서 고백한 건 아니거든요. 남한 사회 얘기만 했지 북한 사회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남한 사회를 동경하는 막 북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단지 그 여자가 직접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할 것이다라고 상상한 것 뿐일 거고. 자, 2번. 남한 사회를 비판한 건 더더욱 아니죠. 동그라미로 얘기했으니까. 4번 먼저 볼게요. 판문점에서 그냥 진수가 제외한 거 아니고 얘는 지금 자기 집에서 누워서 그냥 생각하는 거니까 판문점이라 볼 수 없죠. 자, 5번입니다. 판문점에서의 만남을 그녀가 회상하는 게 아니라, 물론 판문점에서의 만남이라기보다 그녀를 회상하는 건 맞지만 그녀를 진수가 회상하는 거죠. 그렇다면 남는 건 3번이야. 3번인데 그녀와 헤어진 후 그녀에게 있었을 법한 일을 떠올리는 진수의 상상을 통한까지는 맞아요. 맞죠? 앞부분은 있었을 법한 일이야. 제가 따로 나갔고요. 들키지 않았고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는데 북한 사회의 경직성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아닌데. 북한 사회의 경직성 아닌데. 남한 사회의 여유로움이었는데. 근데 뒤에까지 보셨습니까? 북한 사회의 경직성을 우회적으로, 즉 대놓고 북한 사회는 경직적이야를 얘기한 게 아니고 돌려서 남한 사회가 이렇게 여유롭고 건태롭고 뭔가 여유를 즐기는 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뭔가 딱딱한 경직성일 텐데, 그게 북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 얘기를 좋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반대적으로 얘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즉 우회적으로 돌려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돌려서 북한에 대조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본다고 얘기할 수 있다.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게 그래서 3번밖에 없었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너희들도 문제를 풀 때 느꼈겠지만 보는 순간 남한 사회를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사회 운운하는 거 우선 날렸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우회적이라는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내가 그랬잖아. 갈수록 아까 작품도 그랬지만 문제 결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제가 지금 맨 마지막에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풀었을까 궁금하네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혹시라도 맞췄다면. 근데 이 문제를 맞히는 유령은 방법이 없어. 적절한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 B를 딱 보는 순간 이 B의 내용은 이런 거니까 답이 3번이야. 이렇게 찾긴 힘들어요. 나머지 아닌 거, 이건 절대 아니야 인 걸 날려주고 남는 게 대응되느냐를 찾아야지. 결국 남는 게 3번 선지였다면 3번 선지가 이게 우회적으로 결국은 돌려서 얘기하는 이렇게 대응되느냐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렇게 찾는 거라서 사실은 쉬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맞았다면 아싸 스스로를 칭찬하는 날. 알지?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한 날. 나 국어 시간 다 맞았어. 나 이제 됐어. 다 안 맞아도요. 얘만 맞았어도 자랑하셔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려웠거든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그동안 5주 동안 힘들게 나를 따라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준 학생들보다 칭찬하고요. 그런 만큼 반드시 남는 게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성적 향상으로 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지금 이 시간은 현대산문 시간이지만 내가 현대산문 시간에도 또한 진행을 하면서 단순히 현대산문이 아니라 국어 문제를 푸는 능력, 국어 문제를 풀 때의 원칙, 지문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은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 소리는 전반적인 국어학습, 국어 방법론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서 계속 실력 향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이 된다면 결국 수능에서 모두 다 내가 원하는 성적 만점 아닐까요? 만점을 받고 모두 다 원하는 대학 지원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나중에 학원에서 다시 한번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